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셋집에서 나가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사연 보도해드렸는데 문제는 팔기로 내놨었던 집도 파는 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기로 했던 집에 세입자가 더 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사기로 했던 사람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홍남기 부총리가 정면으로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라는 식의 이성윤 지검장을 향한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 옵티머스와 금감원의 유착 의혹부터 수사하겠다. 정관계로 확대될 듯하다라고 동아일보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전 국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전 국장이 당시에 퇴직 예정이었다라는 건데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이 수사가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전 국장과 관련된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미 지난 7월에 확보하고도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게 늦장 압수수색이다라는 비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러스트와 썬벨트 여론조사 정말로 경합주입니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여기서 상대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모두 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뒤집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도 그러할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은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데 지난번처럼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 정부의 수상한 부동산 통계라고 한국일보는 쓰고 있는데 민간 통계와의 격차가 MB 때의 38배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정부 부동산 통계랑 민간 기업의 부동산 통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 때문에 언론들은 민간 통계를 믿고 정부는 정부 통계만을 앞세우니까 서로 시각이 달랐는데 그 격차가 MB 때보다 38배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국정감사 우수위원 평가 기준, 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위원 평가 기준에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한 활동을 잘하느냐가 포함된 것을 보고 민주당이 삼권불복 흔들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과연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는 것은 없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냉철하리만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국정 철학을 얼마나 잘 뒷받침해줬느냐라는 것을 국감의 우수위원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경향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저희 돌직구쇼는 청와대 대변인을 두 분이나 모시고 방송합니다.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적극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 적극 협조하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메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부메랑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중국의 자부심이다. BTS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본인 해명도 준비했습니다. 김미애 도이쿠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청와대가 돈의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자 톱 뉴스 제목은 이겁니다. 검찰은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출입 기록 등을 법에 의거하여 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출입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건은 바로 CCTV였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이 청와대 집무실 등에서 돈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이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CCTV를 검찰에게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CCTV는? 자, 일단 지난 7월 라임 사건 관련해서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여부 확인 위해 CCTV 출입 기록 등 요청했는데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핵심 관건이 되는 CCTV 같은 경우는 존속 기한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주고 싶어도 없다라고 강민석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현직 정부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박정하 전 대변인. 네. 먼저 청와대 CCTV가 존속 기한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예. 글쎄, 존속 기한을 둬야 되는지, 그게 10년, 20년 지난 자료라면 모르지만, 최근 1, 2년간 존속 기간을 두지 않고, 몇 달 만에 없어졌다. 글쎄, 아주 중요한 이 보안 시설인데, 놔두지 않는다는 게 조금 납득이 저로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당연히 그 존속 기한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일반 민원실을 통과하는 그 부분의 CCTV 여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 위해 출입했다는 저 시한이 언제냐면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을 겁니다. 해본 결과 야당은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권력형 게이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마 대통령께서 사전에 딱 잘라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좀 잘했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이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도 밝히고 있지만 우리 박정하 대변인 잘 아시잖아요. 저 통과하려면 가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다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직원들까지 사실은 수시로 가방을 열어서 검사를 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서는 어떤 USB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심지어는 문서로 출력한 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쇼핑백에 든 5천만 원을 들고 저기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강기정 수석이 저 이강세 전 대표를 청와대 밖이든 아니든 청와대 안에서 딱 한 차례 20분 만났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청와대 밖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딱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그 출입 어떤 기록,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에서 또 아마 여러 가지 녹화가 이런 것들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청와대 손님들이 그 연풍문이라고 하는 그 미팅 장소가 있어요. 출입함 지금 박정현 대변인 말씀 주신 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카페식의 연풍문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강기정 전 수석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전에 경호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몇 시에 어떻게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연풍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통과를 했지만 뭐 차량 협조 등을 받아서 짐이나 차량은 청와대 관용차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연풍문 옆에 있는 차량 통과 위치로 지나가고 이 전 모 대표는 연풍문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그냥 검색만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풍문 게이트를 금속 탐지대를 통과했다 안 했다 그럴 때는 돈이 뭐 안 된다라고 아니라 이게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하고 확인하고 검찰이나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CCTV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풍문 출입하는 CCTV 기록은 올해 뭐 존속 기간이 오래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비서실 1, 2, 3동에 근무하는 그 상황에 대한 CCTV는 사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게 1년, 2년 존속 기간을 두고 보관을 안 했을 수 있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까지는. 그러니까 저 CCTV에 많은 숨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연풍문 출입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면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국가기관과 절차가 같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이 돼 있느냐, 약속이 되는 거 맞다. 그럼 신분증 다 하고 엑스레이 검색 때 통과하게 돼 있고요.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옆에 차량으로 통과했다. 그럼 더 좋죠. 그럼 기록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출입 자체의 어떤 의혹을 갖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더 잘 살펴보면 금방 드러날 일입니다. 예. 자, 전현직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두 분 사이에 각기 다른 의견들 첨예하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그 이모 대표에게 강기정 전 수석에게 주라고 5천만 원을 줬다라고 밝혔고 강 전 수석은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봉현 전 대표가 바로 이 돈 전달책이라는 이 전 대표에게 수상한 송금을 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동아일보 취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또 무슨 돈? 라임 전주 김봉현의 수상한 송금 내역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른 건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모 전 대표에게 월급과는 별도로 매달 수천만 원씩을 줬다? 그래서 그 돈이 합해서 1억 6천만 원이다. 이 월급 말고 딴 돈이에요? 자, 이모 전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책으로 지목한 인물이고요.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10차례 송금을 해줬네요. 한 번에 5천만 원 송금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이 이모 대표의 호텔 숙박비 15일치를 대신 김 전 회장이 결제하기도 했다. 이모 대표는 김봉현 전 회장으로 돈 받은 시기가 참 이게 흥미로운데 대부분 광주 MBC에 재직했던 당시였다.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모 대표인데 그때 광주 MBC 재직 당시였다. 근데 돈을 받았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자금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해명도 있습니다. 그거는 김 전 회장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빌려줬던 것을 차근차근 갚은 거다. 김 전 회장이 나한테 무슨 이유로 돈을 앞서 빌려간 것인지는 모른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진위 여부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상당히 흥미롭군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일단은 월급 이외의 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자 진짜로 김봉현 전 회장이 빌려간 돈을 이렇게 나중에 준 건지 아니면 월급 이외에 다른 성격의 돈을 준 건지 검찰의 의심대로 어떤 로비를 위한 돈으로 준 건지 여부는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광주 MBC에 재직하던 때 뭐 이렇게 돈을 받습니까? 당연히 광주 MBC 재직할 때, 뭐 보도국장일 때, 뭐 기획국장일, 경영기획국장일 때, 그리고 사장일 때 이럴 때 이제 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아니면 적게는 5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한 3년 8개월가량 받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급일 수는 없는 거죠. 그 뒤에 이제 2018년도에 그 라임 측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받은 건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게 로비 자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밝혀졌지만 이강세 그러니까 그 이모 전 대표와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이미 뭐 강기정 수석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라임이 정관계 인사의 전방위 로비의 어떤 창구로 좀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의 어떤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런 의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 수사 협조한다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대목인 것 같은데 다만 좀 약간 허탈하다 이런 느낌은 좀 들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입 기록 같은 건 이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강기정수 수석이 이미 지난해 7월 28일 날 집무실에서 20분간 만났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출입 기록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과연 이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혹시 뭐 달라진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CCTV라든지 다른 이제 자료 등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검찰 협조가 오면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약간 공허하다 이렇게 들리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게 있는 만큼 그거를 이번 수사 때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이모 대표에게 줬다는 돈의 성격과 관련돼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수사 인원을 2배 가까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요 진술과 핵심이 되는 의혹과 증거들을 지난 7월에 확보를 해두고 왜 이제 와서 수사를 증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사 인력을 2배 증원. 윤석열 총장의 지시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7일. 수사팀 대폭 증원하라. 지난 12일. 인력을 10명 이상 추가하라. 그제. 그러니까 3차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좀 똑바로 제대로 좀 더 크게 해라. 라는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 수사가 4개월 미적됐다라는 지적이 세간에서 일었고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약 2배인 18명으로 지금 이제 증원을 돼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 오늘 종안신문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실체 규명 부실된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지는 메모드급 특수단 출범을 예고한 마지막 정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직접 수사한다. 실제 규명 부실된 특수본 설치의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2개 질문 드릴게요. 여러 조간신문들의 지적처럼 지난 7월, 지난 6월 그때부터 수사 인력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수사 인력 증원을 안 하고 4개월간 시간을 끌었는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와서 지시를 하니까 수사 인력을 늘린 것인지 2번째 질문은 더 근본적인 건데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수사 인력은 늘렸긴 했는데 과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법적인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예컨대 이제 항소할 수 있는 기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기한을 넘겨버리면, 도과해버리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떻게 다퉈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사나 재판이나 이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월 17일 날 옵티머스가 환매를 중단을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인 6월 25일 날 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 영업 정지까지 하고 그리고 7월 7일 날 관계자들 대표들이나 아니면 이사나 윤이사나 이런 사람들 갖다가 구속하는데 그 다음에 이후 이제 기소까지 딱 됐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절차가 그렇게 제대로 진행됐는가 하는 의심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이제 검사를 5명을 보강을 갖다 했더라고요. 이제 저보다는 많이 후배들이니까 누군지 해서 한번 딱 찾아봤더니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아주 한창 일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그 검사들을 5명을 쭉 배치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고 금감원에서 재직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들한테 한번 잘 기대를 갖다가 해보자 이런 생각은 저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올 1월 달에 법무부에서 증권범죄 합수수사단을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합수단이 폐지된 다음에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와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이 아무리 지금 뭐 특조단 같은 걸 갖다가 만든다라고 해도 그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증권범죄 합수단,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증권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장난이나 범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증권범죄 합수단 같은 것들을 저거를 왜 폐지를 갖다가 했을까? 전 사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말미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검찰이 금감원 전 국장의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게 뒷북 압수수색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그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알선수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한 건데 출금 조치됐군요. 윤모 전 국감원 국장의 혐의는 금감원 재직 당시 김재현 오티머스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소개해 준 뒤에 2천만 원을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받은 혐의입니다. 돈 받은 혐의. 자, 옵티머스가 아시다시피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지정해서 불법 펀드를 판매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자, 그 결정 연결고리를 금감원 전 국장이 했었다. 당시 금감원 국장이 했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만약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의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 전 금감원 국장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진술을 지난 7월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석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늦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현직 정부의 대변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찬하 대변인. 이게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범죄 상황에서 현장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에 거기서 아주 조그만 단서라도 찾으면 그걸 갖고 이제 수사를 해서 우리가 과학 수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 갔어요. 현장이 이미 훼손돼 버렸어요. 지금 저렇게 해서 과연 진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뭐 몇몇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범위를 늘린다. 그다음에 수사팀을 뭐 5명이 됐든 18명이 됐든 이렇게 늘린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오히려 우리 지난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의 동부지검 수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다 끝난 상황을 정리하는 수사일지라는 의문까지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동아일보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윤모 전 국장 압수수색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정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펀드가 모여지는 과정,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에 펀드가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저런 인허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걸 종합정리해서 쓰고 있는데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가 이미 잠적해버렸다. 어디가 있는지. 근데 이제 와서 수사팀을 보강해서 늘린다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의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총장 직속의 특수본이 되든 아니면은 뭐 특검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지 지금 현재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많이 잃고 그다음에 현장이 많이 훼손돼서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뒷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에 맡겨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점점 진행되면서 벌써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금융위의 전 국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감독해야 할 기구의 전 국장마저 2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청와대 민정실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감시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어느 정부든 집권당 또 청와대는 책임질 일이 많은 곳이고요. 또 사람이라는 것이 100% 그렇게 완전 무결한 도덕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우리 박찬하 대변인께서 집권해 보셨던 시절이 계셨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바람이겠죠.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싶고 권력형 게이트 만들고 싶고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사를 미적대다가 늑장 수사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강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마치 서울중앙지검을 뭐 혼내듯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구조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잡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조국 사태 때부터 나왔던 사모펀드 하는데 도대체 사모펀드가 뭔지 국민들은 많이 들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사모펀드가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고들이 터져요. 자, 이 사건이 많은 금액도 크고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특별히 더 집중해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검찰 인력이 그 많은 현안 사건들이 있고 또 선거법 수사니 이런 것들이 공소시를 앞두고 막 넘쳐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쭉 해왔고 대검에도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대검도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인력의 보강을 윤석열 총장이 3번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4명 정도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를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사의 단계상 흘러가는 그런 입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우리 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었게 자원비리합동수사단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던 시기에 만든 검찰 직제 없는 비직제 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야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그 부서가 현재 충분히 있다. 그리고 비직제 기구는 예를 들어 이것을 정상화해서 정상 직제로 만들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비직제 기구를 정상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어떤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자, 양측의 입장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정이 참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딱하게 됐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인데 이게 임대차 3법의 폐해와 역효과로 언급됐던 그 부작용들과 부메랑을 본인이 직접 겪게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전세 쫓겨났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팔라고 했었던 본인 집도 못 팔게 됐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셋집 과연 경제부총리 구할 수 있고 본인 집 팔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경제부총리의 집 파는 염려까지 해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전세 쫓겨나고 본인 집도 못 팔고 임대차법의 최대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말했죠.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우리 경제부총리 부부는 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려졌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라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팔렸다고 해서 우리 잘 팔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자세히 보면 지난 8월에 내가 사겠습니다 누가 나서서 계약까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세입자가 홍남기 부총리가 팔려던 집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주변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잖아요. 세입자가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바람에 집을 팔겠다는 홍남기 부총리도 민망해지고 애매해지고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까지 쏜 매수자도 상황이 애매해진 겁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 집주인 입주 시에는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홍남기 부총리가 된 겁니다. 아니, 일단 이재명 기자. 아니, 그러면 집 사겠다고, 홍남기 부총리의 집 사겠다고 계약금 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100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가. 이거 아주 이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화면 보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접 살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세입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 사령탑이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고 본인 그렇죠. 집도 팔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어쨌든 1가구 1주택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주변에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못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힘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마포에 있는 전셋집은 또 주인이 들어 살겠다고 하니까 또 나가야 될 처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려했던 임대차 보호법의 그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새 상황인 사는 거죠.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 두 개를 다 겪은 거군요. 그걸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차 네. 보호법이 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에서 사실상 4년이 됐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할 때마다 5% 이내에서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법에 돼 있죠. 그리고 올릴 때도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건 참 전세를 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가지 않게 더 버티면 전세 품귀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예견된 우려들이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고, 이런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을 왜 정책을 그 예견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또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은 한 2달만 지나면 상황이 안정될 거다 했지만 지금 2달이 넘었죠. 7월 말에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까. 결국은 글쎄요, 굉장히 예견됐던 상황들을 왜 예견하지 못했고, 왜 제대로 미리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다 썼던 기사예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정익준 변호사님, 자, 법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집을 팔겠다고 내놨고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는 뭐 저 나갈 테니까 집 파세요 라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계약금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홍남기 부총리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런데 집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부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 얘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건 그분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파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저희 부총리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지위가, 이중적 지위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조건을 갖다 가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매수인이, 그 의왕인가요? 거기 있는 집을 사겠다라고 한 매수인이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놓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끝났을 것 같은데, 네.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실거주 하겠다. 그다음 요즘 같은 때 무서워서 어디 집을 갖다 또 한 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 집을 갖다가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새로 사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도 기존의 임차인이 내가 계속 살겠다, 계약을 갱신을 갖다 요구하면 이거는 임차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니까. 계약금을 걸어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계약금만 건 상태니까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유권 해석이거든요.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법원 판결은 아니고 그냥 정부의 유권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니까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새로운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집을 샀는데 못 살게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홍 부총리하고 사이에 계약서에 특약을 딱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임차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 해결해 줘라. 이런 특약이 있으면은 홍 부총리는 자기의 그 의무를 못하게 된 거니까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예. 만약에 이런 특약까지 없었다. 그러면 홍 부총리도 할 말이 있고 그 매수인도 할 말이 있고 하니까 이건 거의 99%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설마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그 국토부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계약금 원금 받아가시려면 가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이제 홍 부총리께서 어떻게 착한 태도를 취하시냐에 달려 있는 거고, 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홍 부총리가 새로운 전셋집 구하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좀 멀더라도 의왕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게 되니까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 집이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계약금 대개 10%니까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1억 정도를 갖다가 홍 부총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1억은 받은 게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의왕집도 한 1억 이상은 올랐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그러면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유세 문제도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양도세인데 아마 지금 이대로 그 기존의 계약대로 했으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덜 했을 텐데 아마 앞으로 또 한 주택 하나를 더 팔게 될 때 그때 양도세 부담이 뭐 몇천만 원인지 뭐 억 단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건데, 아니, 박수현 대변인님, 네. 임대차 3법 좀 할 때 이런 상황도 좀 고려해서 안전장치 해놓지 그러셨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이었고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는 여야, 저희가 그때는 야당이었죠. 여야 정부. 그래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위를 통한 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논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억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제가 국회의원 때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8번씩 발표를 해도 백약이 무효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것인데 이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큰 문화와 관련이 있고 이걸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케이스가 생겼고 또 뭐 줄을 서서 전세 하나를 뭐 제비 뽑기로 한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부동산 3법 도입의 부작용으로 일반화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3법 이후에 그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체 매매 시장은 완전히 강보합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전세 시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전세 시장도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신규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임차인들에 있어서는 조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부동산 3법에 의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저런 케이스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안정적인 그 주거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저도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더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규로 전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 이런 것들 또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이건 당연히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지금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좀 지속 상승하는 건 맞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정부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 번쯤의 부동산 대책을 더 한 번 원포인트로 낼 가능성이 또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 하나만 짧게 더 붙이면. 아니, 듣고서 말씀 그럴까요? 다시 드릴게요. 예. 혼자 이게 너무 길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발언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골고루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본인 사정이 됐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전세 가격 상승폭은 안정세인 매매 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실련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 값이 거의 10억 올랐다. 4, 5년 계속 가격 오를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던 아파트를 20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10억이 올랐어요. 2억짜리 아파트를 20억 만들어 놓으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가를 더 받고 싶겠죠.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는 1차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거냐? 한 4, 5년 계속 오르겠죠, 전세가가. 전세 매물도 요즘 급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갈 곳 없는 이사철, 서울 전세 매물이 80% 급감했다라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전세 매물이 106개에서 10월에는 1개, 강남구 대치동의 전세 매물이 195개였다가 10월엔 3개, 흑석동에 33개였다가 0개. 자,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 후에 전세값도 2, 3억씩 급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로 가볼까요? 3위 끓인 2차 아파트 전세값이 6, 7월에는 6억 5천이었는데 개정 후 8월 이후에 8억 9,500으로 2억 이상이 올랐다. 잠실 우성 아파트는 6월, 7월 경우 7억 5천이었는데 개정 후에 8월에는 9억 8천. 억소리 나죠? 2억 이상 올랐고요. 성동구 금호동의 벽승 아파트는 6, 7월에는 5억 3천이었는데 개정 후 8월 이후에는 7억 5천만 원으로 역시 2억 이상 전세값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부동산 124 집계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이어서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있고 공급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풀리는 집이 굉장히 소수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대변인,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도 저런 어려움을 겪는데 힘없고 돈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전세값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전셋집, 이런 걱정이에요. 기본이잖아요. 사는 게. 집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내 집 아니어도 좋고 전셋집이어도 좋고 다만 아직 뭐 반전세 월세까지도 좋은, 그럼 마음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집 좀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3년 전이니까 8.2 대책부터 해서 최근에 8.4 대책까지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24번이라고 하고 김현미 장관은 4번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결국엔 처음부터 돈 적게 갖고 갭 투자해서 뭐 일부에서 싹쓸이 부동산 투자했으니 이거 풀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했던 8.2 대책부터 지금까지 와서 쭉 했던 모든 부작용이 종합적으로 저는 홍남기 부총리한테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마지막 그 그래프 봤습니다만은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집을,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친시장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왜 여기 두들겨 막고 저기 두들겨 막아서 결국에는 집도 못 사고 전세값은 저렇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뭐 매매 가격이 지금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출도 막고 청약도 안 되고 이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안정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왕도 마찬가지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놓은 데는 어찌됐건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전세는 또 전세 얻고자 하는 세입자들 보호해주겠다고 그런 지역에서 전세 대출은 또 일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라도 얻어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쪽에 돈이 몰려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놔두면 향후 4, 5년간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거래는 안 되고 청약하고 싶은 사람 청약도 못 받고 매매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원하는 수요자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이게 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어서 차근차근 저축하고 차근차근 청약하면 내 집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좀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고 대개 뭐 여야 할 거 없이 전문가 할 거 없이 해결책의 하나로 지목하는 것이 공급의 확대. 공급. 많이 진짜 좋은 집들을. 그렇습니다. 공급의 확대인데 이 택지를 지정하고 나서 공급이 수요자의 손에 들어갈까지 보통 7, 8년, 길게는 10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도권 택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의 탓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면요. 참여정부 때 수도권의 택지 공급 물량이 4,800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1,900만 평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300만 평으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다 소비해놓은 그 끝에 택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1,600만 평의 택지를 막 급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 정부의 뭐 택지 공급을 준비를 안 한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공급의 측면과 그다음에 지금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시는 대로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정말 양심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했네 잘못했다가 아니라 역대의 부동산 정책들을 이제는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현상이 나면 그때그때 거기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 대책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공급의 확대나 그다음에 그때그때 맞춤형의 어떤 정책들 그다음에 폭등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나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집권했을 땐 책임인 거죠. 우리 여기서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제가 이 부동산 3법의 도입은 잘했다고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부작용들을 일반화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빨리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세난 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까지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요지경 일인데 세입자가 거액 위로금을 요구하는 일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집주인 A씨가 최근 세입자로부터 제가 집 비워줄 테니까 이사비로 3천만 원 달라라는 것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00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집주인이 라고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 미지수다. 세입자가 집 빼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해달라. 그리고요, 두 번째 사례는 본인의 아파트를 입주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1,000만 원 달라라는 것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주 한 병 사들고 세입자 만나서 겨우 700만 원으로 깎았다. 내 집에도 내 맘대로 못 들어가는 법 만든 정부가 원망스럽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 집주인의 정반대로 신종갑질 사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려달라 합의 중이었는데 전월세 상한제 따라서 전세금을 5%만 올렸다라는 내용의 이명계약서 안 쓰면 우리 아들 내외를 실거주시키겠다. 이명계약서 쓰고 많이 올리든가 그 싫으면 나가든가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최근 용산구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둘러본 D씨가 전셋집 둘러보고 5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전셋집 보는 명목으로. 명목은 코로나 방역비. 같은 날 집 본 사람이 4팀이었으니까 집주인은 20만 원을 집 보여주고 돈을 번 겁니다. 정영춘 변호사님, 임대차 3법 이후에 발생한 일들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나쁘다고 보여져요. 나빠요. 5만 원이면 뮤지컬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집주인도 나쁘고 세입자도 나빠요. 근데 3천만 원 요구했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회가 정말 각박해졌구나. 왜 각박해졌냐면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만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전셋값이 막 2억, 3억씩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피해를 볼 수는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이것을 전가를 갖다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귀담아서 듣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어떤 웃긴 말을 그 댓글을 갖다가 봤냐면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르바초프가 아직도 소련의 서기장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경제 법칙에 맞는 경제 법칙에 부합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패널들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BTS와 중국의 자부심. 여당의 최고위원이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곤 했습니다.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이 청와대를 거명하며 BTS랑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 침묵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이재명 기자, 신동근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다. 라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이 지금 저희가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 뒷부분이 바로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때는 이 대중적으로 이미 알려진 이들은 BTS를 의미하는 거고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 내지 역사 상처를 얘기하는 건 그 나라는 중국이구나라고 바로 뒤에 이제 BTS 사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BTS가 중국 국민들에게 역사 상처를 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동근 의원은 자기는 BTS 자체를 그러니까 BTS 발언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북아 근대사 역사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조용한 외교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TS 사례 말고도 앞선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BTS가 상처를 줬다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드렸지만 BTS의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한미 양국 관계에서 서로 고난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걸 기억하자라는 굉장히 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과연 그래서 여당의 최고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신동훈 최고위원이 지난번에도 민간인 그러니까 실종 공무원이 사살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북은 굉장히 이제 최고 범죄가 되는 거고 중대 범죄고 그래서 월북 감행할 경우에 사살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북자는 사살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산 건데 물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탈북자를 사살했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건 진짜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본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논란이 그러니까 신동훈 의원의 발언과는 거꾸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본인은 언론이나 야당이 본인의 말을 오해한다, 자꾸 곡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 전에 이것이 곡해될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인의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구시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 환구시보가 BTS 말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라는 한국 누리꾼의 자극적인 댓글이라며 이걸 기사 제목으로 뽑아서 관련 논란을 보도했는데 중국 당국이 자제하라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런 거죠. 한국 주요 언론이 중국 매체가 여론을 선동, 중국 누리꾼들이 트집을 잡는다 등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중국 팬이 필요 없다. 요거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라는 건데 자 이걸 또 보니까 박수현 의원이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뭐랄까요. 아미 팬들로서나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마치 BTS 발언이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과 역사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을 아까 화면에도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신 최고가 나중에 해명한 발언이 아니라 그 최고위원회에서 쭉 1년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BTS가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라고 오해될 만한 부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없어요. 아, 없어요? 예. 그런데 저것을 왜 저렇게 한국의 언론이 왜 스스로 프레임을 저렇게 만들어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분명하게 그 국민의힘의 한 비대위원께서 왜 중국의 네티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 청와대 여당이 가만히 있냐라고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되는 게 없다.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면 양국 간의 외교 싸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네티즌들이 뭐 주고받은 그러한 것으로 조용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 여당의 최고위원이 BTS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신동근 최고위원이 바보입니까? BTS가 어떤 가수입니까? 어떤
정말 세계적으로 핫백의 1위를 2주 연속 계속 2곡 연속하고 있고 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BTS에게 왜 신동근 최고위원이 격려를 못할 망정 정치인으로서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미 중국은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나 그 자매집 환구시보가 처음에 덤벼들었다가 세계의 여론이 난리가 피니까 지금 꼬리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언론도 진위가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구태여 저렇게 그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중국의 환구시보가 다시 나오도록 저를 건드리고 이런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박정화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옆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대변인이 존경하는 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토를 달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언론 탓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했으니까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곡해를 했다라고 최근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부터 해갖고 인도 태평양 라인까지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BTS가 정작 얘기했던 거는 이재 문장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한미 관계에 대한 굉장히 일반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국 팬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외교,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스탠스가 어정쩡한 상황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여당 최고위원이 중국 팬들의 자존심을 건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부추기는 거는 이 싸움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대처 못하고 여전히 중국, 미국 여기서 어정쩡한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본인이 했던 말을 언론이 곡해해서거나 아니면은 이게 굉장한 그 대중 인기 스타들을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거나 이런 면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공개적으로 BTS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입장 살펴보시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BTS 계정 태그, BTS 수상 축하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SNS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묘하게 정익진 변호사님, BTS의 정상적인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과 또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예요. 묘하게.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벤 플리트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벤 플리트가 누구냐면 그 육군 대장이었어요. 육군 대장이었는데 그냥 대장이 아니고 미 8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후임의 후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언제 우리나라의 사령관으로 왔냐면 1951년 4월 달에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4후 때 우리 막 그 밀려 들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벤 플리트 장군이 싸웠던 상대가 누구냐면 중공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벤 플리트 장군이 92년도에 그 사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벤 플리트 상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헨리 키신저도 있고 이건희 회장도 있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벤 플리트 상을 갖다가 수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을 갖다가 받을 때 사실은 BTS가 저런 식으로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사의 그 말을 갖다 표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중국 쪽에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이 정도에서 이 논란은 마무리 짓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란이 됐어 신동근 최고위원의 해명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신 최고위원 본인의 해명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문의 글을 썼고요. BTS 발언에 대해서 저의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
동북아 근현대사의 특성 그리고 쉽게 민족적 감수성이 촉발되는 다수의 사례 등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신동건 최고위원이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이제 미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수혁 주미대사의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왜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의아합니다.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칩니다.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수혁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려운 것만 저한테 물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수혁 대사가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국감에서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국감에서 답변을 하려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권 특임대사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또 이수혁 대사의 진심은 뭐냐면, 이 동맹이 더욱 결속되고 강화되려면 서로 동맹으로 존중받는 사이가 되어야 오래 지속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일반론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면 방위비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니 동맹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정부 내부의 이제 기류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야당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정부가 동맹이지만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 국익을 우선하려면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에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부 내에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고,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는, 서로 이 긋값 배드값을 서로 하는 윈윈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또 뭘 저걸 자꾸 또 얘기를 하시는지 그렇고, 이수혁 대사도 원론적으로 오르신 말씀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주미 대사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국회와 우리 야당의 역할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이익이 보장될 때 훨씬 더 강한 동맹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여도야도 아마도 한중 관계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례적으로 돌연 취소가 돼서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례적으로 돌연 취소됐다. 14일 현지 시각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후에 서욱 장관과 에스퍼 낮 12시에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전 8시 반경 미국 측의 요청으로 불과 몇 시간 전 이례적으로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SCM의 하이라이트격인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된 건 최근 10여 년간 본 적이 없다. 뭔가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장관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전자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but the process of doing so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지금 사실은 국방부 출입을 출입했었던 국방부 출입 기자인 저로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데, 이재명 기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낮 12시에 현지 시간이지만 하겠다고 해서 한 3시간 반 전에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거고, 뭐 한국의 지금 설명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이후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대선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나 이제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한미 양국 간에 좀 이견인 부분이 꽤 있는 거죠. 지금 앞서 들은 얘기는 전자권 환수 관련된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자권을 다시 가져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방위 태세 등에 대한,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과 대한 다 고려를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위비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데 어떤 한미 간의 이견 때문에 기자회견도 취소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얘기를 봐야겠지만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이 좀 코앞에 있고, 그래서 대선 이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미 동맹을 다시 곤고히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관련된 소식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로 선정됐을까 바로 만나보시죠. 스티브 유승준 씨, 그리고 요즘 지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학 시에 스마트폰을 드린다, 그것도 아이폰을 준다라고 광고도 하고 있다는 모양이에요. 세 번째는 장난감으로 무단 강도를 막은 5살 용감한 아이의 영상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감과정에서 병무청장이 유승준 씨의 입국과 관련돼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다, 입국 금지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저는 입국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국에서 연예활동을 금지해서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승준 씨가 이에 대해서 차별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로 불러도 재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말입니다. 네. 유승준 씨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입국 금지 관련 대법원 최종과 관련돼서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무청장은 계속 입국하면 안 된다. 유승준하고 불러서도 안 된다. 네네. 유승준 씨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일단 이제 출입국관리법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은 다른 법보다도 국가의 재량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승준 씨가 오랜 재판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판결을 갖다 받았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비자를 갖다가 발급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취소가 됐던 그 비자 발급 처분을 다시 이걸 갖다 취소해달라 이 이야기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분이 취소가 됐으니까 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승준 씨에 대한 그 비자를 발급해 줄 거냐 말 거냐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유승준 씨가 지금 그 병무청장이 스티브라고 했지만 그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승준 씨가 그 신청한 비자가 뭐냐면 F4 비자예요. 예.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갖다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무리를 갖다가 그 일으키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경제활동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그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논란은 유승준 씨가 탈세와 돈 벌려고 입국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 댓글이 달리자 미디어만 믿는 개 돼지라는 분노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관광비자로 오라고 한 네티즌이 이렇게 댓글 달았죠. 그럼 되잖아.
8세 플러스 돈 벌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뻔한데 뭔 사설이 기냐라고 비난 댓글을 답니다. 그러자 한국 가면 누가 세금 면제해 준다고 하든 미디어만 믿는 이모티콘을 썼군요. 개와 돼지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하니까 밑에 또 다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정서법과 그리고 법역 사이에서 괴리가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병무청이 계속 불허한 이유 자체가 아무리 병역 기피를 했어도 38세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스티브 유 씨가 뭐 병역을 면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보장까지 해가 되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법원도 허용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국민정서법인 거죠.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병역을 하겠다고 2002년도 얘기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일주일 만에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뭐 국민들을 그냥 속인 거죠. 뭐 틀려온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스티브 유 씨가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다시 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신 댓글처럼 저렇게 반응을 하면 결국은 뭐 국민 정서상 저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티브 유 씨가 유승준 씨가 가수로서 대한민국 공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풀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악플입니다. 지방대들의 학생 구하기 노력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뽑아야 할 인원보다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인원이 적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대가 운영을 하려면 학생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 수가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죠. 2021학년도 입시대학 모집 정원이 49만 명인데 고3 재수생 대학 입학 가능자가 47만 명이다. 그러자 지방대들 사이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일부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에 있는 A대학교 입시 홍보물에 AI 인재 장학금이다라고 하며 수시로 모집해서 합격하면 아이폰, 그리고 총원 합격 후 등록하면은 이제 무선 이어폰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갈 거면 이어폰 받는 것보다 스마트폰 받는 게 낫겠네. 그러면 수시에 써볼까라는 이른바 유인책이 된다는 거죠. 이 학교 관계자는 선물 줄 테니 오라는 의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입시철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학교 인지도가 없으니까 좀 높아질 것을 고려한 홍보 효과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있습니까?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잠시 후에 좀 띄워드리시고요. 경남의 B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 100만 원, 대전의 C학교에도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100만 원, 성적 우수자는 더 주기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의 한 입시 담당 교수는요, 신입생 유치가 과거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필수 업무다. 고등학교 교무실 찾아다니며 학생 지원을 독려해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영업사원 같다라고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홍보하고 있는 홍보 팸플릿 등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마치 무선 인터넷 가입하면은 뭐 주겠다라는 광고 문구 같아요. 대학도 가고 어디 폰도 받자라며 그리고 장학금도 주겠다라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네. 지방대들이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렵나 봐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제가 스스로 지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것 없이 지방의 문제, 그중에서 오늘 다루는 지방대학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했다고 지금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한때 우리가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을 때는 사실 대학 설립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 신자유주의 흐름과 이런 사주에 맞추고 우리 인구 구조에 비해서 대학 설립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어요.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지나서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중앙정부는 저렇게 학령 인구의 감소에 맞춰서 그때 늘어난 대학의 수를 어떻게 구조조정해내는가. 구조조정. 예, 그 문제가 중요한데 구조조정을 당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투자한 것이 많은데 그 구조조정을 당호시켰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 지방대학이 그 지방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방 경제 한 30%, 40%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공동체 경제가 무너지는 지역민들의 반발 때문에 또 구조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대학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이벤트성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수업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지역 경제에도 덜 피해를 주고 대학이 투자한 그동안의 경제적 투자에 대해서도 크게 손실을 주지 않는 구조조정의 지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화 대변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모든 정부도 다 쉽게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대학 구조조정일 것 같고, 예. 박수현 대변인 종합적으로 다 말씀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좀 스마트폰 준다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입시철 되면은 학생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졸업할 때 되면 이 친구들 취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 가리키는 연구 시간보다도 이 일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이건 냉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이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는 점점 지방대학교 가려고 하는 수요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 건을 어떻게 슬기롭게 정리해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정리하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마냥 저런 식의 이벤트 아니면은 무슨 재정 지원으로 버텨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 포함해서 그거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마냥 혈세로 또 어디선가 이렇게 메워가면서 10년, 20년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이참에 좀 권위 있는 연구기관도 그리고 정치권도 모여서 저런 문제를 좀 고민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핫플인데요. 미국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무장 강도가 들었고 한 가정집에. 그런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집에 강도가 들자 이 아들, 5살짜리 어린 아들이 무장 강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5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이 무장 강도를 이겨냈을까요? 이 영상이 지금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BS 등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자, 지금 강도들이 총을 들고 무장 강도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군요.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 깜짝 놀랐죠? 자, 엄마 깜짝 놀라서 저쪽으로 강도들이 엄마를 끌고 가고 있고요. 이 아들, 5살짜리 아들. 자, 뭘 지금 들고 와서, 저 집어 던집니다. 장난감 차를 집어 던지고, 계속 쫓아가면서 뭔가를 지금 집어 던지고, 밀고 하고 있죠. 자, 팔에도 매달리고요. 엄마 쪽으로 가서 엄마를 구하기 위한 행동 같아요. 자,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무장 강도들이 5살 아들의 패기에 놀라서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이게 미국 내에서는 용감한 5살 아들이다 라고 반응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거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그럼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무장 강도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저렇게 놔뒀길 앙정이지 사실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큰 참변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진짜 엄마 그리고 누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누나였군요. 동생이 던진 아니라. 게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 천진한 모습이 아마 강도들도 사실은 더 어떻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용감한
모습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여동생. 여동생이요. 누나가 아니라. 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 3알로에서는요. 윤석열의 의지, 이소윤의 진심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